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사례로 가득한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이오타 다스마리. 왜 진작 말투부터 바꾸지 않았을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덕분에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말투로 단 하나뿐인 인연을 만들 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라면 직장 동료, 애인, 가족, 친구 사이에서 밥 먹듯이 손해만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라며 하루하루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말투 하나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고 골치 아프다면 지금 당장 말투 교정부터 시작하자. 일본 최고의 대화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사례별 호감형 말투와 비호감형 말투를 비교해보면 자신의 평소 말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예시 말투를 일상에 적용하며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 보자. 말투 때문에 힘든 인생이 말투 덕분에 행복해질 것이다. 제1장 말투 때문에 외로운 사람, 말투 덕분에 행복한 사람. 가족 친구 편. 듣기만 잘해도 상대는 고마워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말이야.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다음은 두 친구가 만나 서로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갔었는데. 바비큐? 그러고 보니 난 안 간 지 꽤 됐네. 벌써 2년째 된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갔는데 근데 바베큐 준비하기 힘들지 않아? 난 차라리 고깃집에서 먹는 게 편하고 좋더라. 그리고 요즘은 루프탑바라고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위의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패턴이다. 만일 둘의 대화를 보고 뭐가 문제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자신의 평소 말투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위 대화 상황에서 B는 확실히 비호감 말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의 말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 바베큐 파티 이야기를 꺼낸 A는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고 바베큐 파티에 관한 에피소드를 털어놓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B는 바베큐라는 단어에 꽂혀서 안 간 지 꽤 됐다, 바베큐 준비하기 힘들다 라며 일반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A는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앞으로 B와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마음까지 들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모로 손해만 보는 대화 습관이다. 듣는 척이라도 하면 손해볼 일이 줄어든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동안 속으로 자신의 발언할 내용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야기가 끝나면 이 말을 해야겠어. 아, 이런 말도 좋은데? 대체 내 순서는 왜 언제 오는 거야? 이러다 다 까먹겠네 하고 자신이 뒤이어 말할 내용에 골몰하는 유형 말이다. 겉으로는 경청하는 듯 보여도 발언자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 없다. 그래서 발언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생각은 이래요 하고 지금까지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실수를 범한다. 상대방이 한창 말을 하고 있을 때 문득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해두면 좋다. 바로 상대의 말을 비집고 들어가지 말고 메모해 두었다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에 말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말해야 한다. 특히 직장생활처럼 말해야 하는 상황이 잦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수록 경청하는 자세만 지녀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애와 같은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힘들다면 듣는 척부터 시작해보자.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도 충분하다.
가령 축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자꾸 말을 거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좀 조용히 해. 지금 축구 보는 거 안 보여? 라는 반응은 금물이다. 이럴 땐 응 그래 일단 맞장구를 쳐야 된다. 맞장구. 응 그래 맞장구.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바로 듣기다. 듣기.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성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라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말처럼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이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 대화하기 편해. 심지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재밌어 라고 느낀다. 그러나 호감형이 되려면 가장 먼저 듣는 자세를 습관화하자. 호감 포인트. 이야기만 잘 들어도 호감을 얻는다. 이야기만 잘 들어도 호감을 얻는다. 말을 요약해버리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모모란 거잖아.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러게 진짜 힘들었겠다. 언뜻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호감도를 끌어올리는 대화 습관이 바로 요약하기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A.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셔서 주말에 자주 집에 오시거든요. 다음에 오시라고는 말 못하겠고 이래저래 난감해요. B. 흔히 있는 고부 갈등이군요. 간단해요. 문제는 말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뭐뭐란 거잖아 라고 말끔히 요약하는 사람은 흔히 주변으로부터 머리가 좋다, 정리를 잘하고 분석력이 뛰어나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요약을 하면 말하는 입장에서 힘이 쭉 빠진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뭐란 거잖아. 정리해보면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한껏 신이 나서 요약해버린다면 상대는 이 사람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긴 한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군 하고 오해하기 쉽다. 게다가 이런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비록 당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대화를 원활히 나누려면 상대의 말을 요약하기보다는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힘들었겠네 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먼저 그랬구나, 그러네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자. 그랬구나, 그러네요, 힘드셨겠어요. 의식적으로 늘려보자. 여기서 핵심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라는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를 요약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거나 주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더욱 좋다. 주제를 확장. A.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셔서 주말에 자주 집에 오시거든요. 다음에 오시라고는 말 못하겠고 이래저래 난감해요. B. 정말 난감하겠어요. 시어머니라 신경 쓸 것도 많을 건 아니에요. A. 맞아요. 진짜 그래서 한 번은요. 이렇게 상대가 이야기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그러면 상대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순간에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호감도가 자연히 오를 것이다. 또한 이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호감 포인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는 끼어들기.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취미. 언제부터 누구랑?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거 정말 좋은 취미네. 다음 A와 B의 대화 상황을 살펴보자. A.
실은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는데 B. 뭐? 언제부터? A. 그게 말이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B. 그래서 상대는 누군데? A. 회사 동료인 것 같긴 한데 B. 그 사람 몇 살이래? 이처럼 상대가 고민을 꺼내려는 순간 다짜고짜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가 이야기를 채 마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질문부터 쏟아부어 이야기의 맥을 끊으면 상대는 대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당신에 대한 비호감도만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뜻이니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물론 친분을 쌓을 때 적당한 질문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의 이야기가 귀 기울이는 자세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A. 전 서핑이 취미예요. B. 주로 어디서 하세요? A. 해변이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가요. B.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세요? A. 고등학교 친구가 서핑을 잘해서 그 친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B. 그 친구분은 언제부터 서핑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공세를 펼치면 대화가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는 마치 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쾌감까지 느낄 수 있다. 신문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할 때는 물으려는 태도가 아닌 들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려는 태도, 들으려는 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할 때는 물으려는 태도가 아닌 들으려는 태도. 그냥 결론은 들어야 돼. A. 전 서핑이 취미예요. B. 아, 서핑이요? 좋은 취미네요. A.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 소개를 시작했어요. 친구는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서핑 대회도 가끔 나갈 정도로 잘 타요. 이렇게 깊이를 더하는 대화가 무르르듯 이루어질 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정말로 궁금한 한 점이 생겼다면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질문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질문하기가 어렵다면 상대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말끝을 살짝 올리는 방법도 있다. 가령 전 서핑이 취미예요 라는 상대방의 말에 서핑요? 라고 말끝을 올리면 네, 집 근처에서 바닷가가 있어서 주로 그쪽에 가서 해요 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말끝 올리기처럼 질문이 아닌 듯한 질문하는 기술을 활용해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주고 대화를 이어가면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절로 오를 것이다. 호감 포인트. 상대의 속도에 맞추면 대화가 술술 풀린다. 말끝 올리기. 말끝 올리기. 모기가 있네. 모기가 있는데.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4.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는 통했다고 믿는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아, 네네네.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렇죠. 맞장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어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불안해지고 나아가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긴 한 거야 라는 위구심마저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듣는 상대가 꼬박꼬박 맞장구를 쳐주는데도 왠지 모르게 말할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다. 기계적으로 그렇군요 를 연말할 때다. 이처럼 의미 없는 맞장구는 오히려 호감도를 떨어뜨린다. 본디 그렇군요 라는 말에는 당신이 말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군요 라는 말은 바람직한 맞장구지만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군요를 자주 반복하면 저도 공감해요 라는 원래 의도가
네네 알겠어요. 거참 알았다니까요. 라고 바뀌고 심지어 말하는 상대에게 알았으니까 그만 좀 말해요 라는 압박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렇군요, 그래요 라고 말하면 상대를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애초 의도와 달리 듣고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의심을 사고 만다. 만일 자신이 그렇군요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상대의 말을 따라서 되풀이해보자. A. 점점점이라는 점이 문제예요. B. 그게 문제군요. A. 오다가 큰일 날 뻔했지 뭐야. B. 응, 큰일? 상대가 한 말의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 안심하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상대가 한 말의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 고개를 끄덕이기는 또 하나의 언어다. 유능한 상담가는 대담다가 말하는 10분 동안 단 3번만 말을 꺼낸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싫죠. 그랬군요. 저런 간단한 말이다. 아, 나, 네처럼 무의미한 맞장구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듣는 입장에서는 맞장구를 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기 쉬운데 사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말하는 상대는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고개를 끄덕이기. 물론 그렇군요라는 맞장구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조로운 맞장구를 반복하면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 피하자는 말이다. 그러니 맞장구를 잘 활용하려면 맞장구 표현을 늘리거나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자. 그러면 당신의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호감 포인트.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는 안도감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말.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원래 다 그런 거야.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상황이다. A.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다. B.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말이지. 푸념을 늘어놓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공감이다. 공감을 얻어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말이 바로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이런 말은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든 일을 어렵사리 입 밖에 꺼냈는데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라거나 애 키우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해 등과 같은 말로 쉽게 정리해버리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심지어 어렵게 꺼낸 고민은 안중에도 없이 나도 예전엔 말이야 라고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라도 하면 상대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 괜히 했다. 괜히 얘기했다. 회의감마저 느낀다. 고민을 들어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고민 상담에는 2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식의 말투와 관련이 있다. 가령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흔히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것이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나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땐 말이지.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조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고민을 털어놓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아는데 라는 반감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언은 절대 안 한다라고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같은 방향을 보는 태도.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기 이야기나 조언은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다. 남의 고민을 조금 듣다가 이내 자기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는 말하는 타이밍이 너무 이르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타이밍은 남의 고민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만큼 진득하게 들어준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남의 고민을 더 이상 얘기할 얘기가 없을 만큼 진득하게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 두 번째 철칙은 추궁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A. 나 교육 차였어. B. 왜 차였어? A.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시비를 거는 거야. B. 언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상대가 자신의 기분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으면 말하는 상대의 기분에 공감하기보다는 단지 상대가 처한 상황만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고민을 털어놓는 입장에서 지금 차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 시비를 걸어와서 무서웠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하고 허탈해진다. 답은 대부분 자신 안에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실제 피의자도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실감할 때가 많다. 대화 말미에 상대가 눈앞의 일부터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민 상담이다. 함부로 조연하지 않는 것, 추궁하지 않는 것은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의 철칙임을 기억하자. 들어주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호감 포인트. 함께 공감해주면서 고민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어색한 분위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아이는 왜 안 낳으세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차분히 기다린다. 다음 대화 상황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A.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색하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하자. 근데 아이는 왜 안 낳으세요? 네, 갑자기 뭐지?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진다. 일단 무슨 말이든 해서 침묵을 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일종의 침묵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침묵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호감도를 끌어올리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질문을 쏟아부으면 신문하는 모양이 새가 되기 쉽다. 침묵을 깨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만 구구절절 늘어놓아도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또 늘 침묵을 깨려고 애쓰면 여유 없는 사람으로 비쳐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대화가 서로 기분 좋게 소통하기 위해 한 수단일 뿐 늘 어느 한쪽이 말을 해야만 한다는 규칙은 없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억지로 매번 분위기를 띄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침묵을 깨려다가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쓸데없는 말로 상대를 언짢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할수록 힘을 빼자. 사람은 생각이나 말하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 만약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면 자리가 어색해서라기보다 앞으로 할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나서 차근차근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다소 느슨해졌을 때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에 계속 집중.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차분하게, 그래서 하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게 느끼는 대화는 바로 힘을 뺀 대화다. 어느 한쪽이 긴장해서 이 침묵을 깨야 해 라고 조급해하면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당신이 긴장하면 상대에게도 기운이 전해진다. 덩달아 상대까지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를테면 좌석의 위치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다. 상대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으면 상대의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러다가 상대와 눈이 마주치면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이든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마주보는 테이블 자리보다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카운터 자리를 선택하면 좋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를 이끌어 가려다가 도리어 당황해서 쩔쩔매게 되는 상황을 피하자. 상대의 이야기를 차분히 기울이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부터 충분히 살필 줄 알아야 한다. 호감 포인트. 차분히 이야기하면 어색함을 피할 수 있다. 차분히 이야기. 아는 척 떠들면 이미지만 나빠진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역시 A형이라서 소심하다니까.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제멋대로 단정해버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절에서 외동으로 자란 애들은 한데 내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저 사람은 B형이라서 너무 즉흥적이야. 잘생겼으니까 한때는 좀 놀았겠지. 이렇게 외모나 속성만으로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단정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특히 부정적인 단정은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대표적 사례가 남의 행동을 트라우마로 규정하는 경우다. 최 부장님 있잖아요. 여직원한테만 유독 까다롭지 않아요? 아마 예전에 여자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나 봐.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은 언뜻 그럴싸해 보여도 몇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멋대로 단정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귀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신의 미리 짜놓은 틀에 끼워 맞춰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저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또는 아버지 없는 애는 역시 안 돼 등과 같은 형편없는 단정이나 선입견에 불과하다.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려면 다 아는 듯 말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단정과 편견이고 때에 따라서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험담이 들릴 때는 모른다 모두로 전환하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득을 보는 대화법일까? 먼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모르는 건 모른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 것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인 만큼 억지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모른다면 대강 넘겨짚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대화해 나가야 한다. 주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단정짓는 말을 할 때도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A. 저 사람 성형한 거 맞지? B. 모르겠네. A. 모모씨는 A형이라서 저렇게 소심한가 봐. B.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그건 그래서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아는 척 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라고 먼저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런 마음은 대화에 임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호감 포인트.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관계가 한층 깊어진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나는 상대가 칭찬을 하면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 A. 나 어제 머리 잘랐어. B. 잘 어울린다. 난 단발은 상상도 못하는데. A. 아니야.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B. 난 이목구비가 밋밋해서 단발이 안 어울려. A. 아닌데. 이처럼 내가 어떻게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안 예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일을 못하니까, 민폐만 끼치니까 라는 부정적인 말이 따라붙는다. 사실 내가 어떻게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추켜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화법이다. 이런 마음이 대화 상대에게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거참 성가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 피하고 싶어진다. 영락없는 비호감 말투다.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을 낮추면 남에게 잘 공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어떻게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늘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태도가 모험에 뱄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나친 겸손은 상태를 지치게 한다. 사실 이 화법에는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즉 자기 열등화의 요소도 있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예를 들어 오늘은 숙취 때문에 몸 상태가 영 별로라서 어제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니 모모처럼 일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구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은 것이고 안 풀리면 거봐 내가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면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남에게 아니야 잘할 거야 라는 위로로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일이 잘 풀리면 걱정한 것 치고는 잘하네 라는 식으로 단숨에 평가가 오른다.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제격이지만 대화 상대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지 곤란하기만 하다.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감싸줘야 하는 성가신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결과적으로 비호감도만 올라간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서서히 고쳐나가도록 하자. 단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해란 말 대신 나는으로 바꾸어 말하면 좋다. 나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야. 저는 이런 걸 처음 해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두 말을 긍정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에 끝맞기만 잘해도 상대에게 훨씬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다. 화제를 상대방의 이야기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령 맨 처음 살펴본 사례처럼 내가 단발을 어떻게 해? 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유식적으로 모모 씨는 진짜 얼굴이 작네요 라고 상대방을 칭찬하며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깎아내리고 남들이 감싸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무난한 리액션이다. 호감 포인트. 자기 비난을 멈추면 주위에 사람이 늘어난다.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어려 보인다네?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나 자랑 좀 해도 돼? 대놓고 자랑하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마치 신세한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고 보면 자랑인 경우가 있다. 다음 말을 살펴보자. 만나는 사람마다 날 보고 동안이라고 하지 뭐야?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니? 좀처럼 쉬지를 못해서 잠이 항상 부족해. 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지 마. 언뜻 보면 어려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한탄하는 듯하지만 실은 나는 동안이야 라며 자랑하고 있고 일에 쫓기는 일상을 푸념하는 듯해도 실은 내 삶이 만족스러워 하며 자랑하고 있다. 혹시 당신도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권에서 어려 보여서 부럽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내가 멋지지 않아? 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자기 자랑을 신세한탄으로 포장하는 언행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는 싫은데 부러움을 사고 싶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지만 칭찬을 받고 싶다. 등과 같은 심리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속내는 듣는 사람에게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런 말투는 남을 배려하는 듯해도 결국은 비호감이다. 애정운을 부르는 사랑의 말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는 한탄하는 적 애두르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칭찬해달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본론을 꺼내기 전에 나 자랑 좀 해도 돼?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식으로 전제를 달자. 그러면 상대도 뭔데? 말해봐 라고 웃으면서 답하고 기꺼이 리액션할 준비를 한다. 앞뒤 재지 않고 칭찬해줘 라고 표현하는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다. 얼마 전에 지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이 부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 정도로 무척 사이가 좋았다. 그 비결을 묻자 부부는 평소에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했다. 아내, 여보, 장조림이 맛있게 됐어. 나 칭찬해줘. 남편, 이야, 지금껏 먹는 것 중에 최고로 맛있네. 남편, 여보, 내가 방금 욕실 청소했어. 아내, 어머 진짜 너무 고생했다 우리 자기. 신세한탄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차라리 나 칭찬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주변에 호감을 산다. 적당한 뻔뻔함이 오히려 솔직하게 비치고
상대에 따라서는 신선하고 귀엽게 느끼기까지 해서 사랑받는 비결이 된다. 그러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용기를 내며 조금은 뻔뻔해지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오를 것이다. 칭찬 포인트. 칭찬해주라고 말하면 모두가 기분 좋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실은 오늘 내 생일이야. 새로 바꾼 새 헤어스타일을 눈치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연신머리를 만지작거린다.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애들러 묻는다. 동료들이 모임에 끼고 싶은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괜히 주변만 서성인다. 이런 소신 끝판왕은 정도가 가벼우면 상관없지만 도가 지나치면 성가시게 느껴져 호감도가 떨어진다. 관심을 받고 싶은데 자존심상 날 좀 봐줘라는 솔직히 말 못하고 상대가 눈치챌 만한 덫을 만들어 기다리는 것이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누구나 무시를 당하면 상처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인증해 주었으면 하는 심리적 욕구가 관심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만날 때마다 상대의 위중을 살펴 알아채는 일은 적잖은 수고가 든다. 때에 따라 성가시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기만을 바라는 행동은 자신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 관심 받고 싶다고 마음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A. 저 어제 파마했는데 어때요? B. 아, 그러네요. 잘 어울려요. A.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B. 어머, 축하해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대인관계 한결 순조로워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자. 친구에게 너 머리 잘랐지? 라고 묻는 진짜 이유. 남이 눈치채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라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표해보자.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는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고객에게 선생님 오늘 옷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그날은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고객을 만난 날에는 버튼다운 셔츠를 입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눈치채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관심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 상대방의 변화를 눈치챘자면 혹시 머리 잘랐어요? 아, 그러고 보니 모모씨 생일 10월 아니에요? 라고 망설이지 말고 표현하자. 그러면 상대는 기뻐할 것이고 나 또한 상대의 의미심장한 행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서로 기분이 좋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오가는 너 머리 새로 했지? 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나는 너를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라는 표현이다. 친구가 진짜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친구 사이에도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오래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라는 사실이다. 호감 포인트. 솔직하게 어필하면 관심받는다. 칭찬을 부정하면 상대는 피곤해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에이, 아니야. 내가 뭘.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A. 오늘 입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B. 아니에요, 뭐. A.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요. B. A. 그렇지 않아요. 흔히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수긍하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대가 모처럼 칭찬을 해주는데 A 아니에요 라고 끈질기게 부정하면 도리어 신뢰가 되기도 한다. 사실 칭찬을 하는 이유가 진짜로 칭찬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칭찬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이나 대화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일종의 윤활지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가당치도 않아요 라고 말끝마다 겸손을 떨면 상대는 그렇게까지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라고 오히려 할 말을 잇는다. 이는 칭찬해준 상대에게도 신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칭찬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 칭찬이 쑥스럽다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면 칭찬하는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자. 그런 다음 한 발 더 나아가 칭찬을 활용해 대화 범위를 넓혀보는 것은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옷이 참 멋지네요 라고 칭찬했다면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세일하길래 얼른 샀어요. 뭐뭐라는 브랜드예요 라고 대답해보자. 그러면 어느 가게에서 사셨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세일 시즌이네요 등으로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 취미가 뭐예요? 라는 난감한 질문 대처법. 칭찬과 마찬가지로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도 의외로 까다롭다. 하지만 취미 또한 대화의 실마리일 뿐 반드시 진짜 취미를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취미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갖고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배구를 자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땐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라고 는 식으로 한때 즐겨했던 일을 말하면 된다. 두 번째,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서핑에 도전해 보려고요. 등산에 관심이 있어요. 등과 같이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주엔 테니스를 쳤어요. 어제 낚시하고 왔어요. 처럼 말이다. 이 세 가지 패턴 모두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왜 취미를 말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배그를 하셨군요. 요즘은 안 하세요? 낚시라니 좋네요. 주로 어디서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술술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칭찬이든 취미든 커뮤니케이션의 윤활제이고 대화의 실마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면 적어도 칭찬을 받으니 민망하네 뭐하네 대답하지. 딱히 취미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뭐라고 말하지? 라는 식으로 당황해서 진땀을 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감 포인트. 칭찬을 활용해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간다. 평가의 뉘앙스가 담길 때 칭찬은 욕이 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선생님, 선배님 센스가 좋네요.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잘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뻐하기는커녕 불쾌해하기도 한다. 사실 칭찬하는 방법에도 호감형과 비호감형이 있다. 가령 회사에서 선배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해보자. A. 선배님 저번에 그거는 잘 성사됐어요? B. 덕분에 계약 땄어. A. 역시 선배님은 영업 센스가 좋다니까요. B. 응? 이렇게 칭찬했다가 순식간에 비호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에 있다. 직장 후배가 선배의 영업 센스를 칭찬하다니 마치 괴물로 불릴 정도로 손꼽히는 메이저리그 투수에게 야구 좀 하는데 라고 칭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로는 특정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프로다. 그런데 프로에게 좀 하는데? 라고는 칭찬하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센스 있는 칭찬이 될까? 선배에게 역시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하면 선배는 부끄럽게 뭘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언정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칭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해요는 윗사람을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후배가 순수하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영업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때 그런 말을 할 만한 입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느낀 점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해요 라는 칭찬이 괜찮은 것이다. 정말 대단해요. 자신이 평가가 아닌 감정을 말한다. 가수에게 노래를 꽤 부르시네요 라고 칭찬하거나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그림 좀 그릴 줄 아시네요 라고 칭찬하면 상대는 내 위도와 달리 이 사람이 날 바보 취급하는 건가? 라고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말 속에는 잘한다, 못한다 라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평가와 판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칭찬을 할 때는 평가의 뉘앙스가 품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라고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칭찬을 받은 상대방도 순수하게 기뻐할 것이다. 평가가 아닌 감정. 이와 비슷한 사례로 흔히 그 영화는 꼭 봐야 해, 그 집 냉면은 꼭 먹어봐 라는 말처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투도 자칫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 쉽다. 이럴 때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바꾸면 한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영화 정말 재밌더라, 그 집 냉면 진짜 맛있었어 라고 내가 느낀 그대로 표현하면 대화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일이 없다. 비록 사소한 말투의 문제지만 특히 윗사람을 대할 때 이런 점을 의식하며 칭찬해야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호감 포인트. 해야 한다라는 말 대신 좋아한다라는 말을 쓴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프로 투덜러.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별로 맛도 없네 뭐.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래도 모모는 괜찮았어. 늘 남의 욕을 하기 바빠서 같이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흉보거나 대놓고 독설을 던지면서 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가식적인 사람과는 달라 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하지만 남을 향한 험담은 정크푸드와도 같다. 정크푸드는 가끔 먹으면 맛있지만 매일같이 먹으면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만다. 험담 역시 어쩌다 한 번씩 일상의 즐거운 자극이 되기도 한다.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말을 속 시원하게 했다는 후련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남을 흉보면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 돌아온다. 상대가 앞에서는 맞장구를 치며 험담을 들어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내 욕도 하겠지 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험담과 푸념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회식 자리다. 우리 회사 대우가 너무 심하지 않아? 그 부장은 진짜 최악이야 등의 말로 직장 동료끼리 공공의 적을 만들면 마치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역시 순간에 불과할 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지극히 손해보는 말투다. 식상한 립 서비스는 놀라운 효과. 만날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참 잘 어울려요. 오늘 옷이 정말 예쁜데요? 신발은 어디서 샀어요? 멋져요 라는 식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입에 말린 말을 하는 거야? 가식적이고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의 효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서로 칭찬하는 동안에는 감정이 상할 일이 없고 칭찬을 하면 듣는 사람도 물론 말하는 사람까지 기분 좋기 마련이다.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면 저 배우는 진짜 별로야, 별로 맛도 없네 뭐라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예리한 안목을 지닌 평론가가 된 듯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면을 콕 찍어서 말하는 대신에 스토리는 재밌었는데 이건 맛있었어 라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호감도 높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호감 포인트, 긍정적인 말이 주의를 밝힌다. 단정 짓는 말은 상대의 입을 닫게 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뭐야.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거야 라고 단정하고 나면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상황이나 사건, 사람 등을 판단할 때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에 굳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자칭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은 사고가 딱딱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필터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센스와 맞는 정보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입맛에 맞게 골라낸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뭐뭐야 라고 제멋대로 해석한 다음 대화 상황을 살펴보다. A. 콜록콜록. B. 감기 걸렸어? A. 응. 기침이 꽤 오래가네. B. 그거 폐렴이야. 발병원 가봐. A. 아니야. 다 나았는데 기침은 안 떨어지네. B. 그 폐렴이라니까. 얼른 진찰부터 받아봐.
B는 기침이 안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A의 말을 듣고 그가 폐렴이라고 제멋대로 단정했다. 정보라고는 A의 기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인데 말이다. A가 기침만 안 떨어지네라고 완곡하게 부정했지만 그거 폐렴이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남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여튼 진짜 제멋대로라니까 라고 후회해줬는다.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을 마주하는 방법. 앞서 살펴본 대화 사례처럼 A는 폐렴인지 확실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쩜 폐렴일지도 몰라 선에서 멈추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면 A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호감을 끄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평소 다른 사람을 쉽게 추측하고 단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이야기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잖아. 라고 억측을 끼워넣지 말고 가능한 한片면적으로 사실만을 받아들이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선입견을 굽히지 않고 남에게 강요하는 태도다. 그러니 되도록 유연한 태도로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호감 포인트.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호감형이다. 달라진 점만 언급해도 센스 있는 사람이 된다.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오늘 우리 어디 갈까?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못 보던 옷이네. 잘 어울려. 회사 자리에서 동료의 술잔이 빈 사실을 남들보다 빨리 눈치채고 점원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주위에 늘 사람이 많고 이성에게도 쉽게 호감을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들처럼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필자가 친구네 부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다. 친구에게는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필자는 그의 아내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보고 감탄했다. 소위 본대로 말하는 방법이다. 아이가 일어서면 와 일어섰어? 아이가 웃으면 오 웃었네. 아이가 깜짝 놀라면 어이쿠 깜짝 놀랐어? 처럼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친구의 아내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소통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듯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자.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엄마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센스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자연스레 호감까지 얻을 수 있다. 좋아요라는 말의 마법.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표현이 심플하다는 점이다.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남을 추켜 세우며 듣기 좋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대화 상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상대의 언행을 부정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보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가벼운 말을 건네고 SNS에 올라온 친구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일처럼 간단하다. 거창한 말이나 행동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성가신 존재로 각인되는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중요한 점은 그저 상대를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명확히 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말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대에 전해질 만무하다. 머리 새로 했죠? 못 보던 옷이네요. 오늘은 신발색이 다르네요. 처럼 그저 보고 말하기를 반복하면 된다. 감상이나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고 말하기라는 심플한 규칙을 명심하자. 호감 포인트, 보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잘난 척 훈수와 따뜻한 공감은 한 끗 차이. 말투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 나라면 이런 기분일 거야. 어느 날 대낮에 집 수도관이 파열돼 집에 있던 아내가 온종일 고생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내,
아까 낮에 수도관이 파열돼서 난리 났었어. 남편. 그럴 땐 바로 수리업자 불렀어야지. 아내. 근데 업자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통 못 찾겠더라고. 남편. 그러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전화번호는 냉장고에 붙여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아내. 아니, 당신은 말이 꼭 그렇게밖에 못해? 됐어. 이 경우는 아내는 먼저 수도관이 파열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수도관이 파열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은지와 같은 이론과 대책을 늘어놓았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다. 위 사례의 남편처럼 모든 상황을 이치로만 해결하려고 들면 상대로부터 호감도가 팍팍 깎인다. 공감해주기 바라는 상대의 마음을 감싸주기는커녕 이치만 앞세워 대답하는 사람은 논리를 앞세운 화법과 사고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직업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일처리가 철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평소 익숙한 말투만 고집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말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면 형식적이어도 좋으니 일단 상대의 감정을 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다. 감정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수도관이라는 단어보다 난리 났었어 라는 감정의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 났었어 라는 상대의 말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업자는 불렀어? 라고 묻는 대신 먼저 힘들었겠네 라고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자.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상대는 내 말을 들어주고 있어. 공감해줬으니 그걸로 됐지 하고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직장에서 공감이 역효과를 부른다. 반대로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할 때 감정이 아닌 논리가 요구된다. 이때는 오히려 감정 표현에 익숙한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상사가 프레젠테이션 어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 진짜 힘들었어요. 엄청 피곤해요. 라고 감정에 치우쳐서 말한다면 그게 아니라 잘 끝났냐고 같은 날선 반응이 돌아올 수 있다. 직장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습관이 오히려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 자체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음 달부터 세부 내용을 조율해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힘있게 말하자. 만약 자신이 직장에서도 기분과 감정을 우선시해 말하는 경향이 있다면 3장에서 소개할 결론부터 말해야 할 일처리가 능숙해 보인다를 참고하자. 호감 포인트. 사생활에서는 공감, 비즈니스에서는 논리다.